소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SOF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좋고 미국 국채 10년 선물 뭐 이런 상품도 좋고요. 1,100원 갔다가 지금 1,400원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1,350원 이 정도잖아요. 이게 또 1,100원 가는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꾸준히 사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다가 5년 안에 또 한 번 확률 오르지 않겠어요? 그때 돼서 이제 작년에 달러 들고 있는 사람의 팔자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와, 5년 전, 4년 전 홍 박사가 소파 사라 그럴 때 내가 그거 하기 정말 잘했어라면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딱 뭘 한다? 예, 그때 제일 싼 걸 사는 거예요. 원화 자산 중에 제일 싼 거. 대표님, IMF 위기 전과 지금의 한국 좀 닮아 있을까요? 많이 닮아 있죠. 일단 외부 여건이 너무 비싸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건 그때 이후 처음이죠. 그죠? 이게 너무 높은 금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우리한테 정말 몇십 년 만에 대운이 왔는데 일단 사이클 자체는 아직 안 좋은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좋아졌지만 수요단에서는 아직 회복 안 돼서 반도체 가격 많이 빠져 있죠. 얼마 전에 슈퍼 사이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반성 좀 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정말 슈퍼 사이클 이야기만 나오면 고점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그런 것 따위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중국, 일본이 환율 평가 절하시켰을 때가 우리가 위기 왔죠. 근데 지금 똑같죠. 중국도 최근에 환율 만지작거리고 있고 일본은 뭐 150엔이. 그래서 솔직히 96년하고 되게 닮았고 우리 경제 되게 좀 취약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때 비해서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게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겠죠. 일단 외환보유고 4천억 불 넘는데 근데 외환보유고는 중요한 통계는 아니고요. 대외 순자산, 순금융자산이 중요한데 이게 8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채권 보유국인데 이런 순채권, 순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딴 나라에 빌려준 돈이 많은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수는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침체될 수는 있다. 왜? 추가적인 충격들, 뭐 중국이 정말 경기 부양 잘 못하고 위안화 환율 급등하는 일 벌어지면 또 불황 오는 거죠. 다시 재착륙을 시도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뭐 추상적 가능성 아니냐. 너무 그걸 100% 불황이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죠. 이제는 그때랑 환경은 비슷한데 우리 내부 체력은 그때 비할 수 없이 튼튼하니까 이제 운이 따르기를. 그때 1995년 멕시코 외환위기, 1997년 태국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결국 운 없이 끌려갔잖아요. 그런 외부 운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기를 기대해보는 거고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니까. 어디서 터질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없다고 보면 저는 바닥권에서 살살살살 이륙하는 거고 또 충격, 외부 충격이 그런 정말 저희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터진다면 다시 재착륙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처럼 비행기 동체 착륙하다가 사람 죽고 하는 일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투표에 붙여본 결과 연말에 이제 주식을 쉬어간다, 오히려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 투자를 이제 계속 할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지금 개인들에게 주식 시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데 모멘텀은 없다. 2,400포인트 정도면 뭐 거의 염가 할인 판매 중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북밸류, 기업들의 청산 가치는 이익이 꾸준히 나는 나라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로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2,300포인트 정도 전후인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한 2,400까지도 갈 것 같고요, 거의. 이 정도 PBR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그 북밸류가 2,400, 500 정도까지도 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PBR은 저는 지금 현재 보면 0.9배, 그러니까 올해의 예상 PBR로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0.9배 정도 아닌가. 근데 역사적인 평균 우리나라 PBR이 1.1배거든요. 거의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싸죠. 되게 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는 사실 주식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 국채만 투자해도 10년 4.8, 30년짜리 미국 모기지 투자하면 7%. 뭐하러 한국 주식 합니까? 이 금리에서는 싸지만 사고 싶지는 않다가 지배적인 감정이고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코스닥 중심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없다. 여기에 청산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연말쯤에 10월도 저는 하순 정도에는 또 기회가 오지 않겠나.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추세를 탔다고 올랐다 빠지면 또 사는 거고 또 급등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장타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저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다들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외환위기 이야기 나올 때가 그렇게 보면 레벨로 봐서 나쁜 레벨은 아니지 않냐 생각합니다. 월급의 10%에서 20%는 향후 5년간 꾸준히 모아가라. 이렇게 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달러죠. 소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SOFR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도 좋고 미국 국채 10년 선물 뭐 이런 상품도 좋고요. 근데 이제 접근성은 SOFR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 달러 외화 예금을 상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편의성도 높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싸요. 우리가 여행 간다고 환전할 때 보면 살 때랑 팔 때 환율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 때문에 환투자할 때 거기서 비용이 엄청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SOFR입니다. 이 SOFR을 투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히 고금리 혜택 5% 정도를 받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음 사이클에 또 환율이 급등할 때까지 우린 누적 적립 투자를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다음에 또 환율이 한 1,100원 갔다가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작년 초에 1,100원이었어요. 1,100원 갔다가 지금 1,400원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1,350원 이 정도잖아요. 이게 또 1,100원 가는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꾸준히 사는 거죠. 꾸준히 사다 보면 이자도 받고 뭐 환차손은 생기겠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가격 보지 마세요. 자주 보면 집니다. 가격을 자주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다가 한 5년 안에 또 한 번 환율 오르지 않겠어요? 좋은 날 한 번 오고 나쁜 날 한 번 오지 않겠어요? 그때 돼서 이제 작년에 달러 들고 있는 사람의 팔자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작년에 달러를 들고 있었다. 자, 환차액이 한 300원 났죠? 1,100원에 산 사람이 1,450원에 고점에 못 팔아도 1,400원에 팔았다 쳐도 환율이 300원 이익을 받습니다. 자, 이자 빼고 30% 가까운 이득이 났고요. 그때 딱 돌아보니까 레고랜드 사태, 그 영국의 총리님 물러나시는 사태 났을 때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했죠. 기억나세요? 그렇게 환율 급등했을 때 내가 환차액이 엄청나서 와 5년 전 4년 전 홍 박사가 소파 사라 그럴 때 내가 그거 하기 정말 잘했어라면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딱 뭘 한다? 예, 그때 제일 싼 걸 사는 거예요. 원화 자산 중에 제일 싼 거. 어떤 걸 사도 되죠? 자, 한전채. 한전채 샀어도 지금 봐도 엄청 벌었죠. 그때 6%. 또 뭘 살까요? 예, 부동산 최저점이죠. 주식 예, 5만 전자였어요. 얼마 전에 7만 전자. 40%. 여러분 뭘 사도 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사면 돼요. 그때 내가 잘하는 걸 사면 돼요. 부동산을 사도 되고요. 거래 잘 되는 KB 부동산, 선도 아파트, 갭 투자도 가능해요 그때는. 또 뭘 산다? 삼성전자. 뭐 산다? 절대 망할 리 없는. 왜냐면 정부가 뒤에서 보증하고 있는 한전채, 도시공사채, 국민주택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사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내가 거기 그때 투자를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친구들한테 밥 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또 와요 우리나라는. 왜? 경제가 너무 내수가 작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작되는 데다가 우리 기업들 전부 성장주 다 수출하는 기업들이지 내수 기업 중에 성장주 있어요? 또 심지어 그런 성장주들이 있어도 쿠팡 해외 상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여건 조금이라도 선진국의 수요가 둔화된다 싶을 때는 우리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외국인 팔고 나갑니다. 그때가 투자 찬스다. 왜? 싸니까. 언제 좋아지냐? 몰라요. 사놓고 1년 기다려야지.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SOFR이 정말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럼 반반 삽시다. 네, 코스피 싸다 그랬죠? 자, 내가 월급에 20%를 저축하는데 내가 월급이 500이다. 맞벌이. 맞벌이해서 우리가 지금 500인데 100만 원 저축한다? 그럼 50만 원 코스피 사고 50만 원 소파 사요. 둘 다 사면 되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모르지만 싸다며. 그러면 둘 다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의 투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이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건 좀 알고 가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요? 근데 누군가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슈퍼개미 누가 나오고 자랑하면 그때가 우리 시장은 팔 때고요.
반대로 지금도 주식하는 사람이 있냐. 그리고 신용융자 했다가 미수했다가 반대매매 당해서 딴 나라 다 오르는데 우리만 폭락하는 시장이 올 때는 또 살 때인 거죠. 왜? 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가 그렇게 뛰어난 내부자 정보가 있어서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정보력의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아는 정보라는 건 결국 시장에 다 퍼져 있는 정보인데 누군가 돈을 벌었다. 그거 운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뭐죠? 대세 상승이잖아요. 버블이잖아요. 버블에는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도 없고 특출한 정보도 없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돈 자랑을 한다. 팔 때 버블인 거죠. 반대로 그때 돈 자랑하던 애들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주식을 한다 그러면 비아냥거리고 이 가격에 정말 이걸 왜 사냐, 한국 시장을 왜 사냐 하는 비아냥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줍줍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 자산이 필요한 거죠. 왜? 줍줍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이라도 제발 차익의 일부 절반만이라도 달러에 투자해놨다면 지금 뭘 살까? 어떤 주식이 가장 저평가됐나? 내년 산업 업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리스크 없다고 생각되는 업종은 어딨나?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찬스. 그건 바로 역발상 투자고 역발상 투자를 만들어주는 가장 원천은 투자 자산의 다변화. 특히 안전자산인 달러, 또 금도 좋고 엔도 좋아요. 이런 자산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투자의 어떤 변동성이 줄고 또 안락한 노후도 만들고 남들한테 어려울 때 밥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2023년에는 2차 전지, 초전도체 이런 게 이제 시장을 좀 강타했던 어떤 키워드였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섹터가 조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개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좋아하는 섹터가 너무너무 구려서 뭐 어떤 것인데요? 예,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워서 네, 저 금융주 좋아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높을 때 충당금 리스크는 있는데 적어도 은행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충당금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부가 그 규제한 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DSR, LTV, DTI 규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집값이 빠지든 뭐 어쨌든 뭐 자영 사업자들이 어떻게 되든 뭐 담보를 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꾸준히 이렇게 수를 줄여왔잖아요.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의 수는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당금도 되게 많이 쌓아놓고 했는데 비해서 2020년처럼 정부가 배당 규제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안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나쁜 투자처는 아니지 않나. 저는 적어도 금리 플러스 알파는 된다. 두 번째 조선을 좋아하는 게 제가 요새 조선회사 강의를 다니고 있거든요. 10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 HR 쪽에 이렇게 돈을 꾸준히 쓴다. 그럼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회사가 이제 드디어 업황이 내부에 계신 분들은 돌아섰다고 느끼시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시장 빠지는데 조선주도 별 수 없이 빠지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뭐 내년에도 뭐 수주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 회사들이 받고 있는 주가 레벨은 기나긴 30년 사이클에서의 그 불황 10년 불황이 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 30년 사이클이에요. 조선은 조선 사이클의 30년 사이클의 제일 마지막 불황 레벨의 주가잖아요. 그렇다면 뭐 저는 한 2, 3년 정도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선업종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투자 스타일이 다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몇백 프로 난다, 이게 시장을 잡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혐오해요. 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LED 업종, 서울 반도체 주가 한번 보세요. 2009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죠. 그때는 LED가 시장의 모든 것이었어요. 2015년에는 뭐가 최고였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올해는 2차 전지. 아시면 알겠지만 세력들보다 먼저, 그리고 내부자들보다 먼저 털면 테마주 투자가 성공으로 끝나요. 근데 가능하세요? 저는 안 되던데. 저는 안 되던데. 저의 정보력 정도로는 안 되던데. 저의 감 정도로는 안 되던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쪽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무재주라서 이렇게 길게 보는 투자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N을 또 많이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이번 2분기 그 법인기업 실적 통계가 나왔는데 역사상 최대 이익이 났어요.
30조 엔이 났죠. 30조 엔이 나서 올해 연간으로 요들하면 120조 엔 정도가 되는데 일본의 1년 GDP가 500조 엔 정도인데 상상이 가세요 지금? GDP 대비 기업 상장 기업의 이익률이 20%. 이렇게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은데 주가는 이번에 같이 빠졌어요. 엔도 약세예요. 한 2, 3년 보면 환이랑 주가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냐. 특히 그 일본 중에서도 이렇게 돈을 잘 벌면 기업들이 사업이라도 새로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리츠, 일본 리츠 이런 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투자할 때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듭니다. 네. 오늘요 대표님 모시고 2023년 한번 짚어보고 2024년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